커피앤톡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키우고 계신 여성 고객님, 당신의 이야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씀에 공감하며 일찍 결혼하시고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다양한 선택들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하셨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언급하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가장 적절한 부분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한데 젊을 때 결혼하는 것이나 지금처럼 늦게 결혼하는 것 모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했더라도 그것이 어제와 오늘의 나를 만드는 여정이었고 더 나은 미래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때만 해도 대부분 부모님의 권유로 선을 봐서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순한 사람이었고 공장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두 사람은 집을 따로 구할 만큼의 여력이 없었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 반강제적으로 시댁살이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남편은 사남매 중 둘째이자 장남이라는 것이었죠. 게다가 시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셔서 온 식구들을 책임질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시어머니 간병은 물론이고 시댁에서 하던 농사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죠. 게다가 서방님과 막내 시누이를 거의 키우다시피 하고 남편 위로 6살이나 차이 나는 첫째, 시누이 수발을 들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편 놈이었죠.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간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저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이 우선시 되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편 하나 없는 집에서 외로이 버티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일찍 결혼을 했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이혼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사실 그때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하루라도 빨리 도장을 찍고 남편과 갈라서고 싶었어요. 그러나 상황상 제가 원한다고 해서 이혼을 쉽게 할 수는 없었죠. 지금이야 이혼이야 새 출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흠이었거든요. 그러니 이혼을 한다고 해도 친정 부모님은 저를 어떻게든 시댁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참다 못해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식들 양육권도 포기하고 가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뭐라고 이혼 정태야? 이에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이혼하겠다고 하는 건 맞아. 네 어머니, 저희 두 사람 이혼하겠습니다. 농사일에 간병에 식구들 수발까지 다 들면서 살았는데 매번 저를 가족이 아니라 식모 취급하시잖아요.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적당히 하고 나랑 따로 얘기해. 너 지금 대낮부터 술이라도 마신 거냐?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식구들이여. 조금이라도 가족처럼 대해줬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이혼 소리 안 했겠죠. 제 자식들이 있는데 설마 쉽게 갈라서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 너 말 참 잘했다. 내 핏줄 남에게 못 빼앗기니. 아, 정태랑 이혼하려거든. 내 자식들 여긴 놓고 가라. 저는 자식들을 놓고 가라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결국 소송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따로 알아보니까 직업과 소득이 없는 제가 아이들 양육권을 받아올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유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처럼 결혼한 지 20년 차 정도 되니까 조금씩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서방님과 막내 시누이가 각자 짝에 찾아 집을 나가 지방에서 살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이제 나이를 먹은 것인지 예전과는 달리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너그러워졌어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어느덧 많이 커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어 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지 않았죠. 그러나 어디에서나 평화로운 공간에 깨뜨리는 불청객이 한 명씩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집안의 가장 큰 불청객은 바로 첫째 신이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다 결혼할 동안 혼자 노천으로 집에 붙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첫째 신이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식구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나이 먹고 노처녀로요. 집에 붙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군요. 처음부터 억지로 내가야 할 게 아니라 생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하려고 일부러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말을 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저러다가 평생 시댁에 붙어서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첫째 시누이는 정말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이 생기기 전 어릴 때 저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아는 오빠가 저희 동네 주변에서 미팅이 있었다며 잠시 시댁에 들러 인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제 얼굴을 본 지 한참 된 것 같다며 소고기와 과일 세트 등 이것저것 구매해서 가지고 왔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첫째 시누이가 집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는 오빠가 찾아오자 잽싸게 제 옆에 앉더니 명함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아는 오빠 중소기업 대표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첫째 시누이는 아는 오빠가 돌아가기 전까지 온갖 알랑방구는 다 끼어댔어요. 그리고 아는 오빠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에게 꼬치꼬치 깨묻더니 소개팅을 해달라며 욕을 하기 시작했죠. 아울케 아까 집에 찾아온 사람이랑 친해 집까지 찾아와서 인사할 정도면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던데 어릴 적에 같은 동네에서 남매처럼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요? 아까 그 사람 명함 보니까 중소기업 대표던데 그러면 돈 많겠다 그치? 뭐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기는 해요. 아까 그 사람 결혼은 했어 안 했으면 여자친구는 있대. 결혼 안 했고 일하느라 바빠서 여자친구 사귈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애초에 여자친구 만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형님. 괜히 관심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없을 거 아니야? 옳게 그러지 말고 나 소개팅 좀 해주라. 첫째 시누이가 자꾸 이것저것 캐물며 관심을 가지길래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역시나 첫째 시누이는 아는 오빠가 중소기업 대표라는 것을 알고 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소개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괜히 첫째 시누이에게 큰 소리를 내며 다투기 싫어서 거리도 멀고 일이 바빠서 연애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며 좋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첫째 시누이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아는 오빠가 다녀간 이후로 일주일 내내 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자꾸만 선물 공세를 받았어요. 해답하면 연보는 첫째 시누이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화장품 세트를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 내밀더라고요. 형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화장품 세트를 왜 주세요? 옳게? 지난번에 보니까 크림 다 떨어진 것 같아서 내가 화장품 가게 간 김에 사왔지? 이거 올케가 쓰는 브랜드 제품 맞지? 근데 맞아요. 그런데 형님이 웬일로 화장품 선물을 하세요? 어머, 어떡해. 말 참 서운하게 하네. 누가 보면 내가 선물 한 번 안 한 사람 같잖아. 첫째 시누이는 제 앞에서 엄청 서운하다는 티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호나라고 들은 말이 아니라면서 고맙다고 한 후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첫째 시누이는 고맙다는 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은근슬쩍 도아는 오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아는 오빠가 찾아왔을 때 한 번 보고 본인 마음에 쏙 들었는지 얼굴이 계속 생각난다고 했죠. 그러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첫째 신우의 이야기에 저로서는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아무리 제 손에서 거절을 하려고 해도 첫째 시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소개를 받아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덤비는데 자꾸 한숨만 나왔죠.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어떻게 집에서 백수처럼 놀고 먹는 첫째 시누이를 아는 오빠에게 들이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첫째 시누이에게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설마 요즘 저한테 자꾸 선물 공사하는 게 소개팅 때문이에요? 아유, 뭐 그런 것도 있고 겸손이 없어서 온 거지? 형님이 아무리 이렇게 선물 공세하셔도 저는 영민 오빠랑 소개팅을 해드려요. 애초에 오빠가 연애 생각이 없다고 하셨다면 어떻게 소개팅 제안을 하겠어요? 왜 이렇게 진짜 웃긴지 화장품에 유산균까지 선물을 받아 챙기고 소개팅은 못 해주겠다는 거죠요? 우리가 가족으로 치는 세월이 몇 년이지만 진짜 실망했어요. 형님이 선물을 주신 게 억울하시면 손도 안 댔으니까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가지고 가세요. 하지만 소개팅은 못 해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첫째 시누이에게 단호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받은 선물들을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첫째 시누이가 안 하던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을 보며 소개팅 때문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해 선물을 받으면 뜯지도 않고 서랍에 그냥 넣어뒀죠. 그날 제가 서랍에서 뜯지도 않은 선물들을 꺼내 돌려주니까 첫째 시누이는 빈정이 상했는지 낚아채듯이 선물들을 챙겨서 방을 나가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던 일이라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을 겪었으니 2번 다시 소개팅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첫째 시누이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일이 있고 다음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다가오더니 방법을 바꿔서 겁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다가와 소개팅 이야기를 꺼내는 첫째 시누이를 보니 저도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내가 어제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알아야 맞게 생각해서 비싸도 화장품 세트로 사왔는데 정말 너무하다. 꼭 그렇게 단칼에 거절해야 해요, 형님. 또 소개팅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쯤 했으면 포기하실 때도 됐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치사하게 일하지 말죠. 왜 이렇게도 내가 빨리 결혼해서 이 집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딱 한 번만 자리 만들어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는 일이었으면 저도 짐작해 드렸죠. 영민 오빠 일 때문에 연애도 안 하는 사람이라 소개팅 들어오면 거절부터 해요. 저도 방법이 없다고요. 올케가 연락도 안 해보고 할 줄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전화 한번 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형님이 아무리 우기셔도 저는 소개팅 자리 만들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민 오빠 만나고 싶으면 왜 지난번에 받은 명함 속 번호로 직접 연락해서 만나든지 하세요. 아니, 여자인 내가 어떻게 먼저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올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못 있어. 다음 주까지 소개팅 날짜 안 잡아주면 내가 시누이 짓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각오해. 첫째 시누이는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니까 화가 났는지 이번에는 아예 날짜를 잡아오라며 명령을 내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보나마나 어차피 만날 생각도 없을 텐데 괜히 이야기를 꺼내서 아는 오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첫째 시누이도 잠잠해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첫째 시누이는 것까지 줬는데도 제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다른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날로부터 약 3일 정도가 흘렀을 때쯤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첫째 시내 소개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시누이가 나이도 있는데 얼른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소개팅 한 번 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동생들도 다 시집 전과가 있으니까 첫째 시누이가 많이 창피해하는 것 같다고 아는 오빠에게 이야기라도 한번 해달라고 하셨죠. 첫째 시누이가 집요한 구석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하다 시어머니에게까지 이런 부탁을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제 첫째 신우이가 제발 시집 좀 갔으면 좋겠다고 부탁 좀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 저는 시어머니 부탁에 두 손과 두 발 다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부탁을 하시는데 쉽게 거절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일 때문에 가족도 몰라보는 나쁜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는 오빠에게 전화를 하여 조심스럽게 소개팅 이야기를 꺼내보았죠. 아니, 저 오빠. 혹시 소개팅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소개팅 미안한데 미안하. 나는 회사 업무 처리하기에도 정신이 없어서 여자 만날 생각이 별로 없어. 아, 그래. 오빠 일에만 빠져 사는 거 나도 알고 있지? 그런데 우리 형님이 지난번에 오빠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소개팅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무례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 한 번만 시간 내서 밥 한 끼 먹어주면 안 될까? 그래. 내가 여기서 소개팅 거절하게 되면 내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지.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오빠 한 번만 시간 내서 우리 형님 좀 만나주라. 만약 만나보고 별로라고 한다면 거절해도 돼, 알겠어?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만나서 밥 한 끼 하는 걸로 하자. 굳이 인연이 아니야.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야지. 저는 하기 싫다는 아는 오빠에게 사정사정 부탁해서 겨우 소개팅을 주선할 수 있었어요. 아는 오빠가 끝까지 소개팅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첫째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는 오빠는 곤란한 제 입장을 헤아려서 소개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첫째 신윤이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첫째 신우이는 약속이 있는 주말 아침부터 한참 동안 패션쇼를 하더니 소개팅 자리에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금방 차여서 울며불며 돌아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게 집에 돌아온 첫째 신우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첫째 신우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쿠치쿠치게 묻기 시작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두 사람이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계속해서 소개팅을 주선해달라고 졸라댔으니 차였다고 하면 창피할 것 같아 연기라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는 오빠가 첫째 신우이 같은 사람에게 몇 번 더 만나보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는 오빠에게 살짝 전화를 해서 따로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첫째 신우의 말이 맞더라고요. 아는 오빠는 본인보다 나이가 2살 많기는 해도 밝은 성격이 나쁘지 않았다면서 몇 번 정도 더 만나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조금은 놀랐지만 연애 문제는 당사자들의 몫이니 알아서 할 것이라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째 신우이는 아는 오빠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생각했던 대로 두 사람은 결국 결혼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소개팅을 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때쯤이었죠. 어느 날 첫째 신우이는 술에 취한 채 울며불며 집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연인 사이에 싸우기라도 한 것인가 했었는데 첫째 신우이가 술주정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니 두 사람은 아예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헤어졌나 궁금했지만 그래도 이별을 겪은 두 사람에게 대놓고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첫째 신우이는 아는 오빠와 헤어지고 나서 심경이 많이 복잡한 것인지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보다 신우이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더니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첫째 신우이는 본인 성질을 이기지 못해 괜히 애먼 곳에 스트레스를 풀어댔죠. 처음에는 아는 오빠와 헤어져서 많이 힘든가 보다 하면서 받아줬는데 이건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오빠에게 사정사정해서 소개팅까지 시켜줬는데 왜 첫째 신우이 히스테리까지 받아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히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싸우게 되면 결국 손해는 며느리인 제가 봐야 하니 첫째 신우이가 뭐라고 하던지 저는 깔끔하게 무시를 해버렸죠. 그랬더니 첫째 신우이의 심기가 더욱 안 좋았나요? 봐요.
한동안 제 옆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자꾸 시비를 걸고 다니더니 시어머니 생신날에는 아주 신이 나서 곡기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 생신상을 거하게 차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생신날에는 지방에 살고 있는 서방님 부부와 막내 시누이 부부가 건너오기도 하고 가끔씩은 친척분들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손이 크신 편이라 작게 생신상을 차리며 서운해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시어머니 생신성만큼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일이 있던 그날에도 시어머니 생신상에 열심히 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잡채나 너비아니 그리고 전 같은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편이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명절처럼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죠. 그런데 첫째 시누이는 음식 준비를 하는 제 옆에 졸졸 쫓아 들어오더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옳게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하는데 저는 바삭해야 한다니까 부침가루나 밀가루로 하면 바삭함이 없으니까 튀김가루로 써서 전 만들어. 형님, 세상에 튀김가루로 전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안 도와주실 거면 그냥 밖에 계세요. 옳게. 지금 나한테 명령하냐?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 말대로 얼른 튀김가루로 전 부치라고 우 형님. 요즘 대체 왜 그러세요? 작년에는 어머니 생신상 차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더니 왜 올해는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요. 너 진짜 나랑 한번 붙어보자는 거냐?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아 죽겠는데 너까지 거슬리게 하지 마라. 첫째 시누이는 온갖 분풀이를 절개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모습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첫째 신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생신날에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죠. 게다가 아침 일찍 음식을 시작해서 성실하게 만들어도 워낙 해야 할 것들이 많아 저녁 늦게나마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첫째 시누이와 씨름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누이의 말에 다시 분 채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당연히 저의 태도에 시누이는 뒷사람 말을 무시하는 거냐며 아주 알레르셨어요. 심지어 씻어놓은 야채들이 바닥에 집어 던지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 어린아이들을 훈육할 때 보면 부모가 반응하고 달래주면 아이가 더 막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으니 저는 그냥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첫째 시누이는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떨어졌는지 그냥 조용히 부엌을 나가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편안하게 시어머니 생신상에 차려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생신상에 차려냈어요. 그리고 하나씩 거실로 옮겨 생신상 세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생신상에 앉기도 전에 먼저 젓가락을 들더니 보란듯이 하나씩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누이에게 시어머니가 오시면 드시라고 한마디 하려 했죠. 그런데 남편도 그런 첫째 시누이예요. 모습이 꼴보기가 싫었는지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식구들을 오면 같이 먹으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나 첫째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들을 한 입씩 맛보더니 젓가락을 상에 탁 하고 놓은 후 헛소리를 시작했어요. 옳게 음식을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음식이 뭐 어때서요? 옳게 음식과는 안 봤어. 음식들이 다 짜잖아. 이거 완전 소금이네. 그럴 리가요, 형님. 아까 전 부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어 드셨잖아요. 아까는 별 말씀 없으시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야, 지금 그 말은 내가 생사람 잡고 있다는 거야? 형님, 아까부터 쓸데없는 일에 트집 잡고 계시잖아요. 대체 왜 그러세요? 얘가 좀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내가 방금 음식들을 다 맛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대체 있던 쓰레기 음식들을 누가 먹으라고 해놨냐? 다시 만들어. 저는 첫째 시누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날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첫째 시누이는 상해에 있던 음식들을 하나씩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멀쩡한 음식들을 괴수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창 음식을 만들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쓸데없는 트집만 잡으며 잘만 집어먹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음식들이 짜다며 개수대에 버리기 시작하니까 저도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첫째 시누이를 붙잡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고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어요. 하지만 첫째 시누이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오히려 제 손에 뿌리치고요. 벅에 들어가더니 큰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한데 모아 괴수대에 가져다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남편 놈의 반응이었죠. 첫째 시누이가 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때는 정색하며 뭐라고 하더니 아니 이번 일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억지로 휴대폰을 빼앗으면 난리를 쳤어요. 형님이 멀쩡한 음식들이 버리려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와서 좀 말려. 아, 이미 바가지에 음식들 다 담겨 있구만. 이제 와서 뭘 말려. 우리는 한번 눈 돌아가면 제정신 아닌 거 알잖아. 지금 장난해. 앞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은 휴대폰만 잡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어쩌냐. 그나저나 늦기 전에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래도 다른 식구들이 도착하기 전이라 다행이다. 그치. 아니, 남편 놈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해맑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일 보듯이 하는 남편 놈 때문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남 일이냐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하지만 눈치 코치 없는 남편 놈은 제 등을 떠밀어 억지로 부엌에 다시 들여보내고 친절하게 거실에 있던 상까지 가져다 주었죠. 그 모습에서는 한참 동안 화가 나서 씩씩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첫째 시누이는 부엌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살짝 비웃으며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이겼다는 듯 승리의 미소를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이 돌아간 채로 생신상이 아닌 제사상에 차리게 되었죠. 그것도 제 사람의 합동 제사상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어머니의 생일상 대부분이 명절 제사 음식에 들어가는 것들이었고 마침 부엌에는 예비용으로 남겨놓은 음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곧장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창고 방으로 들어가 제기 세트와 향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어차피 못 먹을 음식일 테니 제기 세트를 씻지도 않은 채 하나하나 상차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위패는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 급한 대로 눈에 보이는 달력을 찢어서 대충 써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제사상을 거실로 가지고 나갔죠. 처음에는 남편과 첫째 시누이는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당연히 다시 성실하게 생신상에 차리고 있겠거니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향까지 피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그제의 향냄새를 맡더니 상황 파악이 된 듯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 놈은 저에게 다가와 손가락질을 하면서 제 정신이냐며 방방 뛰기 시작했고 첫째 시누이는 옆집에 놀러 가신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향까지 야무지게 꽂아놓은 후 두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딴 취급을 받아야 하냐면서 같이 소리를 질러댔죠. 그때쯤 시어머니는 첫째 시누이의 전화에 다급히 집에 들어오셨고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모습을 보며 노발대발 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시어미 생일상을 제사상으로 만들어 놔 저라고? 처음부터 제사상을 차리고 싶었겠어요. 형님이 사자 꺾고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멀쩡한 음식들을 다 버리는데 제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생일상을 차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겨우 급간일 때문에 생일상이 아니라 제사상을 차렸다는 거냐?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본인 자식들 편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그들 앞에 이혼 선언을 하며 폭탄까지 던지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시누이와 아는 오빠는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시누이가 매일같이 헤어졌다며 술주정을 부리고 이것저것 시비를 걸고
다니길래 이유를 제대로 들어보자 싶어서 고민 끝에 아는 오빠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아는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오빠, 나도 이런 이야기 묻는 게 조심스럽고 예의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형님이랑 헤어진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형님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그게 정민 씨랑 만나면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혹시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정신이랑 약속을 했는데 너한테 참 막 거짓말은 못하겠다. 그냥 어디 이야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아는 오빠는 조심스레 첫째, 신이 와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는 오빠가 말하길 첫째 신우이가 본인의 물건을 훔쳐다 팔다가 들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워낙 평소 씀씀이가 크다 보니 첫째 신우이에게 사채빚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돈을 갚을 때가 되니 빚쟁이들이 자꾸 쫓아오고 괴롭히니까 첫째 신우이는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발등이 불이 떨어지자 아는 오빠가 출근한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가서 비싼 물건들을 훔쳐나왔고 중고로 팔기 위해 시도를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고 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신우이가 훔쳐간 물건들 중에는 비싼 시계 2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싼 시계 2개는 특별 제작이 된 상품이라서 전선에 따로 일련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했죠. 워낙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들고 찾아가야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첫째 신유가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를 하기 위해 찾아갔더니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가게 주인이 시계 2개를 감정해 보겠다는 핑계로 안쪽 방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첫째 신우이는 경찰서에 잡혀가 조사를 받게 되었던 그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 일을 하고 있던 아는 오빠는 경찰관님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 급히 경찰서에 달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첫째 신우이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당연히 아는 오빠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신우이 앞으로 다가가 어떻게 이딴 짓을 하냐고 집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냐며 따져 물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이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우연히 아는 오빠 차 서랍에 넣어둔 비상용 집 카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나로 챙겨줬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며칠 동안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가정부 아주머니가 오지 않는 요일을 알게 되었고 그날 아는 오빠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들을 훔쳤다며 털어놨다고 했죠. 아는 오빠는 첫째 신우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아는 오빠는 제가 시댁에 살고 있는 상황이니 혹시나 이 일로 힘들어질까 염려가 되어 이미 팔린 물건 값을 받고 헤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대요. 물론 절도죄는 합의와는 상관없이 죗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은 진행될 테지만 최대한 큰 죗값을 받지 않도록 합의를 해줬던 것이었죠. 그리고 첫째 신우이는 가족들에게 아는 오빠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이 되었는지 헤어질 테니까 제발 비밀만 지켜달라며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는 오빠는 어차피 재판이 금방 진행될 텐데 왜 굳이 숨기려고 하나 싶었지만 너무 애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경찰서를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전화를 해서 꼬치꼬치 캐묻으니까 아는 오빠는 결국 알고만 있으라며 털어놨던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는 오빠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식구들에게 알릴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첫째 신이가 싹싹 빌며 부탁을 했다고 하니 모르는 척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신우이는 상황을 파악도 못하고 잠자는 사저의 코털을 자꾸만 건드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혼을 마음으로 먹은 마당에 숨겨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식구들 앞에서 폭탄을 던지게 된 것이었죠. 어차피 첫째 신우이가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는 이상 며칠 내로 터질 일이었고 빚쟁이들이 쫓아오지 않더라도 금방 재판 관련 서류가 우편으로 올 테니 식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첫째 신우이의 비밀을 밝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아니 말은 우리 정미가요?
빚쟁이한테 쫓기는 것도 모자라 조만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어머니, 죄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절도범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형사사건이니 당연히 재판 기록도 남겠죠. 누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야? 정말 자체 빚을 진 거도 모자라서 그딴 짓을 했어. 대체 빚을 얼마나 줬길래? 아베 물건을 손을 대 그게 빚이 2억 조금 넘게 있어? 엄마 죄송해요. 아,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저도 정확한 액수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빚이 엄청 많더군요.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정신이냐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 뒤늦게 집에 도착해 사정을 듣게 된 서방님 부부와 막내 시내 부부도 어떻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며 동네 창피하다고 방방 뛰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들 앞에서 폭탄을 던지고 이런 집안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 놈과 이혼을 하겠다며 통보를 했죠. 물론 남편 놈은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쟤들이라도 놓고 가라면 난리였어요. 하지만 시댁 상황도 그렇고 하다 보니 반사님께서는 제 손을 들어주셨고 저는 문제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이혼을 할 수 있었죠. 당연히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작은 방을 얻어서 있기 시작했고 손재주가 좋은 덕분에 시장에 뜨개질 공방을 하나 차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와는 반대로 이전 시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죠. 생각했던 것처럼 얼마 후에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쫓아왔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난리를 쳤다고 해요. 게다가 그런 와중에 이전 첫째 시누이의 카드값은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한 달 뒤 재판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전 시누이는 상황이 급하긴 했는지 저에게 달려와서 도와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 집 나 때문에 초상집 분위기야. 그러니까 돈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게 영미 씨한테 돈 좀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될까?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까지 해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빌리고 싶어요. 나는요 오빠한테 미안해 죽겠구만. 형님,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요.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저는 애절하게 도와달라고 비는 첫째 시누이를 집에서 내쫓아냈죠. 결국 이전 시누이는 아무 소득도 없이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이전 시댁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전 시누이의 재판은 아는 오빠와 합의를 한 덕분에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했죠. 다만 그 이후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사채업자들에게 도망자 신세로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는 이전 시누이 때문에 계속 빚쟁이들이 쫓아오니 급히 집을 팔고 야반도주 하듯이 나와서 살고 있는 듯 했죠.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꼬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초상집 분위기인 이전 시대와는 달리 최근에 저는 너무나도 잘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 없다더니 마지막인 줄 알고 용기를 내니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접 디자인한 뜨개 모자나 가방을 판매했었는데 우연히 주변 상인분이 디자인 상표 등록을 해보라며 조언을 해주셨고 혹시나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 우연히 패션 플랫폼에 입점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대박이 터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행운은 한 번 찾아오는 것인지 백화점에서도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덕분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납품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도저히 공방에서는 수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공장까지 오픈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픈 시기에 맞추어 공장 청소와 자비를 하는 직원들을 구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때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 이전 첫째 시누이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공장 주인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던 이전 시누이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듯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놀랐지만 이때가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 이전 시누이를 채용하게 되었어요.
이전 시누이는 채용 소식을 듣고 나서 제 속도 모른 채 고맙다고 열심히 하겠다며 인사를 했죠. 그렇게 채용을 마무리한 후 저는 이전 첫째 시누이가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면서 갑질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공장에는 보는 눈이 많다 보니 이전 첫째 신이처럼 무작정 트집을 잡은 건 아니었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더 강하게 혼을 내고 지적을 하는 정도였죠. 이정미 씨, 저 구석에 있는 먼지들은 일부러 나와보라고 남겨둔 건가? 일 똑바로 하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텐데요. 올케, 그게 아니라 올케 아직도 내가... 이정미 씨, 올케인 줄 아나요? 보죠. 그리고 여기는 엄연히 회사입니다. 대표님이라고 호칭 좀 똑바로 하세요. 대표님, 먼지들은 바로 청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말에 방방 뛰고 난리가 났겠지만 공장에서 이전 시누이는 제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어요. 만약 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공장에서 쫓겨날 테고 빚을 갚을 길이 없을 테니까요. 결국 이전 첫째 시누이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 공장에 버티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사람 인생이 뒤집히는 것은 한순간이 맞는 듯해요. 불과 2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전 첫째 시누이와 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혀졌죠. 역시 인생은 살아봐야 안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 이전 첫째 시누이에게 속 시원하게 복수하며 살 생각이에요. 이전 시누이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본인이 한 짓이 있는데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정도 골려주는 것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애청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